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은 형법 기본 과정에서 배우는 유기죄에 관한 일반론적 내용입니다. 왠지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억을 되살려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유기행위는 부조를 요하는 자, 이런日本식 표현들이 2020년도에 일부 개정되었었죠. 현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로 둠으로써 생명 진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유기의 개념이었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부자기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유기의 이 남길 유가 부자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기행위의 요건은 충족되고 그렇습니다. 유기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되기 때문이죠. 반드시 보유 가능성이 전혀 없을 이런 표현들은 대법관님들께서 엄청 싫어하는 표현이죠. 따라서 이런 표현이 나타나면 인간하면은 X로 설정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전혀 없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지문은 인과관계 표현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유기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 직접 이런 표현들도 위 1번에서 본 전혀 없어라고 같은 맥락의 표현들로서 우리 대법관님들은 이런 것에 얽매이는 거 엄청 싫어하시죠. 그래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옳은 내용 같고요. 갑자기 김밥콜라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런 표현들은 대법관님들께서 인과관계를 설명하실 때 상투적으로 사용하시는 표현들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여기서 행위는 원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 또는 일부 개입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여기서 행위 역시 원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 인과관계 인정 부정 인과관계 인정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됩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 대우를 하는 행위, 여기까지가 학대의 개념이었고요. 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상태범과 적시범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우리 판례는 상태범, 적시범을 그냥 계속범의 반대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학대죄의 이 어감을 느껴보시면 끊어지는 느낌입니까? 계속되는 느낌입니까? 당연히 끊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계속범이 아니라 상태범 또는 적시범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결국 이 지문도 판례의 표현으로서 옳다고 보입니다. 4번 지문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까지는 신체적 학대 개념으로 별 쟁점이 없는 지루한 내용이니까 스킵하시고 요 뒷부분에서 목적, 의도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 왠지 여기서 출제 의도를 강하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판례 내용에서 목적이나 의도라는 표현은 목적범의 목적을 의미한다기보다 확정적 고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요구된다. 확정적 고의가 요구된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고의범의 고의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가 지문은 우리가 체포 미수 사건에서 봤던 그 내용입니다. 체포죄는 감금죄와 더불어 대표적인 계속범이죠.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 이게 또 하나의 키워드이죠. 체포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데 체포 미수와 체포 기수의 경계선입니다. 이러한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체포의 고의로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바로 이런 표현이 실행착수 시기에 관해 원칙적으로 우리 판례가 같지 않은 실질적 객관설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라는 내용은 실행착수 시기에 관해 원칙적으로 실질적 객관설을 취하고 있는 우리 판례의 입장으로서 옳은 내용입니다.
나 지문은 감금죄에 관한 고정 레파토리이네요.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사건이 떠오릅니다.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감금의 개념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맨날 첫날 나오는 그 문구들이죠. 어떻게 변하지를 않네. 그런 내용입니다. 다 지문은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보자마자 바로 검사, 영장 전담, 판사 사건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경찰관이 감히 검사, 영장 전담 판사를 기망해서 직권남용 감금죄의 간접 정범으로 처벌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지문은 원샷 원킬이 아니라 반샷 원킬입니다. 오라고 바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라 지문도 왠지 익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구를 보니 그 유명한 월드컵 상황구장 사건이 떠오릅니다. 구체적인 단어 몇 개만 대입하면 충분했던 그런 판례였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감금하고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만약 여기서 그쳤다면 감금, 강도상해는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었겠으나 두 번째로 계속 감금한 것이 문제가 되었죠. 이 계속은 구체적으로 몇 킬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15킬로였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였습니까? 바로 여기까지였죠. 상황구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두림실하게 상당한 거리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판례는 이 정도의 감금이면은 강도상해의 범행과는 완전히 별개의 행위로 저지른 별개의 범죄로 봐서 실체적 경합을 인정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 즉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4개 지문 모두 다 옳으니 1번이 되겠네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강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아래 지문들 보니 뭔가 지문도 길고 왠지 깝깝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 지문 여기까지는 읽을 필요가 없겠죠. 쓸데없는 상황은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랫부분은 쓸데있는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이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런가요?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그런가요? 금방 우리가 읽어본 등 앞에 있는 이런 문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기타 등등 문구라고 부릅니다. 기타 등등 문구는 쓸데있는, 쓸데없는,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 지문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키워드가 뭘까요? 당연히 종합입니다. 우리 대법관님들은 단편보다 종편을 좋아하기 때문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웬만하면은 다 옳은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출제 교수님께서 열받으셔서 여기에다가 함정을 파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 함정마저도 충분히 간파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나 지문은 굿배드 법칙 또는 하드소프트 법칙을 적용해버리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누가? 얘가요. 지시사항을 불이행 누가요? 얘가요. 허위 보고 누가요? 이놈이요. 그래서 여기서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부하의 이놈의 자식은 굿배드, 배드. 반대 당사자인 이 갑은 당연히 굿.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런 허위 보고 등을 한 부하 A에게 근무 태도를 교정. 자,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강요죄 사례로서 배운 사건 중에 원산폭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산폭격 하드소프트. 당연히 하드한 느낌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교정 하드소프트. 예, 아주 소프트한 느낌이 드시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마무리로 가보실까요? 강요죄가 승립하지 않는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원산폭격 사건은 강요죄가 승립한 사례였죠. 다 지문은 알기 쉬운 법조문 문제였습니다. 이 지문의 전단부는 일종의 얌용소 법칙을 적용해버리면 간단히 해결되었죠. 조문상 사람을 체포감금 약치 유인하여 라고 돼 있어서 인질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임없는 일을 하게 라고 규정을
협박을 함으로써 이 강요의 상대방은 제3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양염소 법칙에 따라서 양염소로 봐서 다름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고, 해방강경 규정에 대해서는 자나깨나 이 마무리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다입니까? 아니죠. 할 수 있다 였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지문은 왠지 딱 보니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함정을 파두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요죄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 강요죄의 보호법이기죠.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 협박의 개념이고요. 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충분히 예언이 가능합니다.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 이거 없으면은 대법관님들께서는 못 사시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처벌불처벌, 처벌 느낌이 드는 그런 하드한 단어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니 당연히 강요죄가 성립하고 여기까지 옳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실제로 누구 맘대로, 판사님 맘대로죠. 근데 말씀은 이렇게 아름답게 해야 될 겁니다. 그 행위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전체적으로 아주 그냥 왁구를 아주 잘 짜두십니다. 종합하여 왠지 허무해집니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겠죠. 결국 옳지 않은 것은 다 한 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지문 왠지 껌인 것 같습니다.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라는 내용은 옳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습 강제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기습 강간 사건도 등장했다 라는 점을 아시면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 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 역시 옳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문은 이해가 안 되었던 가슴 엉덩이를 만지면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행위 정도로는 아직 강간죄의 폭행 협박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의 판례였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판시한 분들 정신 좀 차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신 차려야 할 판례 입장에 의할 때는 이 지문 내용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지문은 강도강간죄의 선후법칙을 알면 쉽게 풀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선이어야 하고 강간은 후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알고 한번 살펴보시죠. 강간범이 강간 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간이 선이죠. 그리고 강도의 범위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 강치, 즉 강도가 후인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선후가 뒤바뀌어져 있으니 강도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강간강도죄라는 규정이 따로 없는 이상 강간죄 플러스 강도죄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지문은 얼핏 보면 복잡한 서술인 듯 했으나 마무리 표현을 보니 단골 레파토리였습니다. 앞부분 당근 내용들일 것 같아서 안 읽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공부를 위해서 한번 눈으로 살포시 절여밟고 가시겠습니다. 주행이란 우리 판례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의 그런 멘트들이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안 읽어도 될 뻔했습니다.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인 고의 외에 성욕을 자가 흥분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 이런 게 필요하던가요? 필요 없었습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이 되고요.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은 나다라 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약치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지문은 미성년자 약치유인죄의 보호법이기 두 개라는 점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문구만 보고 원샷, 원킬 하셔야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이 미성년자 A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A의 아버지 B의 감옥권을 침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서 미성년자 약치유인죄의 보호법익이 침해된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A를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 기술을 나타내는 문구조로 옮긴 경우 그 약치행위에 A, 즉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페이크 문구임을 알아채시고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 없다 라고 판단하셔서 결국 미성자 약취죄는 성립 부성립, 성립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성자 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 틀린 내용입니다. 나 지문은 미성년자인 A가 혼자 머무는 주거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는 즉시 비정한 모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강도라는 문구가 보이는 구체적 사례 내용인지 아니면 일반론적 내용인지만 구별하시면 되는 그런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대충 훑어보니 강도라는 문구가 안 보이니 일반론적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갑이 미성년자인 A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협박에 의하여 A의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A와 그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이런 경우라는 것은 미성년자의 장소 이전이 있는 경우입니까 없는 경우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소 이전이 없는 경우입니다. 결국 위 지문 내용 중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강도라는 문구가 안 보이므로 미성년자 약취죄 성립할 때 장소 이전이 필요 불필요하다라는 일반론을 서술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 이런 경우에도 갑에게 미성자 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안 되죠. 미성자 약취죄 성립에 이렇게 장소적 이전은 불필요하므로 이런 경우라도 이론상 미성년자 약취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 내용은 틀린 것이고요. 다 지문은 상식적인 법조문 내용이었습니다. 세계주의 규정 내용이었죠.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세계주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문 역시 쉬운 법조문 문제로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만 떠올리시면 1초 만에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형법상 약취 유인의 죄는 모두 벌써 틀린 느낌이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일자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목적범위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목적이라는 문구가 보이던가요? 안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나다라 모두 틀렸으니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